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인당 GDP는 한국, 일본을 추월했지만 실제 월급은 3분의 1도 안 되는 국가 대만의 임금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4월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2022년 대만의 1인당 GDP가 32,811달러, 하나로 약 4,400만원으로 한국의 32,238달러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대만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개발 모델, 산업구조가 유사하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해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섰다고 발표했죠. 현재도 대만과 한국, 일본은 1인당 GDP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GDP, 즉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입니다. GDP 수치가 클수록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때문에 GDP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 성장률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말 그대로 국내 총생산을 해당 국가의 인구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죠. 1인당 GDP는 국민 한 사람당 1년간 얼마를 버는지 평균적인 소득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아닌 국민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잘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하죠. 국내 총생산 GDP를 모든 국민이 일정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나누어 가진다면, 즉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은 게 맞습니다. 반대로 심하다면 1인당 GDP와 실제 생활의 괴리는 엄청나게 크죠. 실제로 대만은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지만 2022년 대만 대졸 재직자의 평균 초봉은 하나로 약 13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평균이지 더 낮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135만원은 한국에서 주 5일 풀타임 알바를 했을 때 버는 수입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대졸자의 초봉이라는 것이죠. 한국 이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 대만은 대만 사회 초년생 중 무려 90.2%가 학사 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대만은 경제 지표와 달리 임금이 이토록 낮은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듯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성장 정책, 수출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좀 다르죠. 한국은 대기업 위주였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 한국은 금리를 내렸고 대만은 고금리를 유지했죠. 이 말은 한국은 인플레를 허용했고 대만은 인플레를 억제했다는 말입니다. 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오르는 게 보통입니다.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임금도 어느 정도 보이죠. 한국과 대만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30년간 예외적인 경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항상 높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복리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 차이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 대만 특유의 경제 구조와 사업 관행을 보면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은 단시간에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저비용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저비용 경제 성장 모델이란 생산 비용을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전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저렴한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이죠. 저렴한 생산 비용, 여기에는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대만은 저비용 경제 모델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생산 비용을 낮춘 덕분에 대만은 전자제품과 반도체 등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또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기에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면서 대만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대만에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했고요. 하지만 대만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저비용 중소기업 경제 모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원흉이 되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만 기업들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건 OEM과 ODM 기업들입니다. OEM이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란 뜻입니다.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OEM 기업이란 타기업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을 대신 생산만 해주는 위탁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전자 제조업체인 폭스콘
포커는 애플 아이폰의 최대 위탁 제조업체이며 미국의 무선전화통신 개발기업인 퀄컴의 제조는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대만의 대표기업 TSMC가 담당하고 있죠. ODM이란 제조자 개발 생산이란 뜻인데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까지 전담하는 제조업체를 의미합니다. OEM이 제조만 담당한다면 ODM은 개발부터 제조까지 담당하는 것이죠. 즉 ODM 기업은 혼자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만큼 기술력이 상당하지만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OEM 또는 ODM 방식을 활용하면 제조회사 자체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판매 경로나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 회사 이름을 걸고 상품을 판매한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마케팅부터 유통, 애프터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죠. 리스크도 훨씬 큽니다. 기획 마케팅 경영은 훨씬 더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에 능력 있는 기획자, 마케터, 경영자는 부르는 게 값이죠.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면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죠.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계약을 따오면 되는 OEM, ODM 기업에 비해 브랜드 개발은 훨씬 더 성공률이 낮습니다. 여기다 플러스로 대만은 애초에 글로벌 시장을 노렸습니다. 물류, 유통, 마케팅, 기획 전부 다 현지 기업들 수준은 되어야 경쟁이 가능한데 쉽지 않죠. 수출 목적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를 성공시키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요. 이에 비해 위탁 생산 기업에는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바이어의 대량 주문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저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잘하면 주문자로부터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받거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간접적이지만 큰 투자와 리스크 없이 해외 시장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1980년대부터 대만 수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컴퓨터를 비롯한 IT 제품의 OEM 및 ODM 생산이었고 이를 통해 대만은 상당한 돈을 벌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동시에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즉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왔다는 말이죠. 하지만 물론 무시 못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제조했다 하더라도 상표는 주문자 기업의 것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처럼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다 기업으로부터 주문받는 대로 생산하게 되죠. 이는 해외 바이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교섭력이 떨어져 수출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애초에 위탁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R&D와 투자도 공장 확장, 시설 추가에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고 사람에게는 투자되지 않기에 브랜드를 만들기란 더 어려워지죠. 또한 바이어 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은 같지만 낮은 단가로 제품을 공급해주길 원합니다. 만약 같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결국 가격 싸움이 되죠. OEM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원재료 값입니다. 그 다음이 인건비인데 원재료는 바이어가 지정한 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OEM 기업은 원재료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인건비에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경쟁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대만과 같은 제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노동력과 기술 발전을 무기로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자 대만은 큰 위협감을 느끼며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더욱 생산 비용, 인건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돈을 많이 받으려면 노동자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1,000만 원을 벌어온다면 사장 입장에서 월급으로 주는 500만 원은 아깝지 않죠. 하지만 위탁 생산 기업들은 1인당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당장 명품 브랜드 옷들의 원가만 생각해도 애플만 생각해도 감이 오죠. 아이폰은 전부 위탁 생산입니다. 명품 브랜드 옷들도 대부분이 위탁 생산이죠.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건 브랜드들입니다. 물론 위탁 생산업체도 큰 매출을 올립니다. 하지만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낮고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죠. 여기다 대만 정부의 정책도 임금 상승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만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죠. 대만은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 발전을 보이며 대만을 따라잡다 못해 넘어서게 되었고 1994년 이후 한국의 수출은 급증했지만 대만의 수출은 비교적 정체되었죠. 이유는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면서 저비용 모델을 포기하고 경제를 재구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R&D,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여 경제 구조를 변화했으나 대만 기업들은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저렴한 노동력을 계속 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더 다양한 분야로 산업이 다각화되는 것에도 실패하였죠. 대만 정부의 22K 프로그램도 임금 상승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만 교육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금융위기 동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대졸자 고용 시 22,000 대만 달러의 취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22,000 대만 달러가 하나로 약 79만 원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임금이었는데 이 보조금
보조금을 받게 된 기업들은 이때부터 대졸 초임에게 79만 원만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79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이 대졸 초임의 임금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는 넘쳐나는 공급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다 대학을 졸업해 가고 싶은 곳이 비슷비슷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돈을 써서 신입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 월급이 낮아도 별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심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대만의 물가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택 매매가 역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죠. 총통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에 대만 청년들은 독립이든 통일이든 다 관심 없다며 집값을 낮춰줄 후보를 뽑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만이라고 모든 기업이 다 임금이 낮은 것은 아니고 TSMC 같은 대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임금이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높을 정도이지만 대만 사람 전부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대만의 언론 중국시보는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전부 반도체 업계가 버는 돈이다. 다른 업계는 죽겠다. 한국 대졸자의 초봉 평균이 9만 대만 달러라고 한다. 우리는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만은 경제를 다변화하고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여 혁신을 추구해야 할 텐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예 정부가 나서서 기존 경제 체제를 뜯어고치고 바꿔야 가능한 일이죠. 문제는 지금 시작해도 성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른 산업들은 너무 후발주자입니다. 결국 지금 대기업들이 혁신에 감행해야 하는데 글쎄요. 사실 과거에도 글로벌 브랜드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인재들이 많아서 창업을 하고 새로운 분야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데 대만의 임금이 낮다 보니 능력 좋은 사람들은 인재들은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죠. 대만의 임금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